안녕하십니까. 김경애의 공감사랑방입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궁단의 시기에 정말 소중한 손님 모셨습니다. 멀리 지금 미국에 계신 사실은 미국 시민권자이신 우리 마이클 리 박사님 모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애국 국민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마이클 리 박사님은 미국 CIA 요원으로서 40년간이나 근무하셨던 우리 박사님이십니다. 자, 오늘 사실 제가 지난주 마이클 리 박사님의 강연을 듣고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고 우리 지금 이 시기에 꼭 모셔야 될 우리 박사님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초청을 드렸고, 그리고 이 책을 이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더욱이 오늘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 길 이렇게 와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네, 먼저 이 책을 제가 정말 그러니까 이 책 자체를 또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책을 출판하시게 된 거에도 참 우여곡절이 많으셨다고요. 2014년도에 원래 이제 다 쓰시고 네. 출판을 하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사실 이 책이 2015년도에 출판이 이제 됐죠. 그래서 여기에 먼저 검열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 책에서 언급된 모든 내용과 견해 또는 분석은 저자의 판단이며 미국 CIA나 어느 정부 부처의 공식 입장이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검열을 아주 엄격한 검열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고가 탈고한 것은 2014년도 봄인데 그때부터 원고를 이제 그 검열을 받기 위해서 보냈죠. 네, 예. 보냈는데 그 거부를 당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걸 장장 7번을 거부를 당했습니다. 네, 이 책의 CIA에서. 원고를. 7번이나. 네, 그래서 그걸 수정하고 다시 쓰고 삭제하는 부분도 삭제하고 자꾸 반복한 다음에 결국은 7번째 가서 이 책 출판이 성인이 났어요. 그래서 출판이 됐는데 그 삭제된 부분을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보안상 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 책을 출판을 했는데 참 다행히도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해독을 해주시고 공감을 해주시니까 참 고마울 따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읽으면서 지금 그 국가적인 위기 또 세계 위기라고도 저는 느껴지는데요. 이 시기에 꼭 읽어봐야 할 그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 박사님의 생애에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지만, 밝히셨듯이 좀 자서전적인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 또 세계 위기에 있어서 이 미국과 북한과 또 대한민국의 이런, 그리고 또 뭐 러시아, 중국, 이 모든 그 오묘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런 관계들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지금 우리 이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꼭 읽어봐야 될 서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이게 워낙 방대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7번이나 이렇게 많은 내용을 삭제되는데도 읽어보니까 정말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정말 가슴 벅차게 읽었는데요. 크게 오늘 방송을 이렇게 그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먼저 박사님 생애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고. 그래서 이 책이 출판되기 전에 그 얼마 전에 작고하신 그 이철성 선생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추천서를 썼는데 이 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읽어볼게요. 장장 40년간 미국 연방정부에 근무하면서 북한 문제를 담당하였으며 북한이 얼마나 악랄한 범죄 집단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분석한 전문가로서 우리 민족이 분단해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렸으며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국가 안보를 뒤흔들었던 많은 대형 사건에 직접 관여하였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숨은 진실들이 산 증인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얘기해서 이 책은 이 특별한 회고록을 우리나라의 정치인들과 안보 담당 공무원들과 군인들과 학생들과 애국 시민들이 꼭 읽어야 할 책으로 추천하는 바이다. 이렇게 썼어요. 네, 정말 저도 그런데 이제 네, 이 추천사에 내가 많이 텔레비 방송에도 출연하고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 다니면서 안보 강연을 하지만은 네. 내가 그걸 강조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대한민국의 문제, 대한민국이 현재 처해 있는 처지 모든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 네. 나는 와싱턴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 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예. 내가 그 살았던 생애, 네. 내가 했던 활동, 내가 느끼고 보고 경험했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현 한국의 사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이 우리 박사님의 아주 정말 소설과 같은 그런 그 인생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박사님께서도 지금 소 제목으로 운명의 시 한 수라고 해서 그 군대 입대하시게 된 결정적인 그 내용에서 정말 그야말로 운명의 시 한 수였더라고요. 네. 거기서부터 제가 좀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어찌 보면 그 박사님이 CIA에 결국은 가시게 된 것도 결국은 이 운명의 시 한 수에서부터 정말 비롯되지 않았나. 군에 입대 그 얘기를 좀 할까요? 네. 예. 그 전에 신학교에 네. 그죠? 네. 예. 그래서 워낙 이제 목회 활동을 하시려는 목표를 이제 처음에는 세우셨었는데 네. 예,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사실 그 충청남도 부여 태생입니다. 네. 그런데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 환경이 참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제대로 공부도 못 했는데 결국은 그 신학교에 가게 됐어요. 신학교에 가게 됐는데 신학교 학생 중에 재학 중에 실습 전도사로서 한 1년간 목회 생활도 했고 네. 그것이 끝나자마자 마침 나이가 20대 초반이 되기 때문에 군대 입대하게 돼요. 네. 군대 입대를 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군복무를 마쳤는데 네. 군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극적인 일이 벌어져요. 네. 무엇이 벌어지는 거니? 내가 그 근무한 부대가 포병학교를 거쳐서 육군본부를 거쳐서 한미 합동부대에 배속이 돼요. 네. 한미 네. 합동 근무하는데. 네. 근데 그 부대가 마침 그 북한의 포로를 신문하는 부대예요. 아, 예. 북한에서 뭐 기술병이나 뭐 기술민간인이나 간첩이나 이런 사람 신문하는 부대인데 네. 한미가 부대인데 그때가 이제 건국 초기나 모든 게 정비가 안 될 때거든요. 그때가 58년도인가 그렇게 되는데 네. 50. 네. 미 육군에서 사용하는 교범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일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 그 부대에서 내 영어 실력을 인정을 하는 거라. 그렇죠. 예. 네, 그래가지고서 내가 제대하자마자 그 미국 측 부대장이 네. 나를 채용을 해요. 네. 미국 정부의 공무원으로. 네. 그렇게 해서 되게 된 건데 이 행위가 그러니까요. 시작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지금 그때요. 네. 그때 이제 처음에 지금 이제 번역 업무를 하신 네. 그러니까 뭐죠? 교범. 교범. 네. 네. 거기 가시게 된 것 자체가 그때 네. 이거 아닌가요? 여기에서 그 논산 신병훈련소에서 네. 이제 훈련을 마치고 네. 이 포병학교 교육계 기관요원이 됐어요. 되기 위해 그때 딱 시험. 그때 시험? 예. 저는
그게 너무나 그런데 인상이. 내가 군대 생활할 때 네. 연산훈련소 2달 신병교육 끝나고 포병교육 2달 더 받아요. 네네네. 그런데 1200명이 입교했다가 졸업하고 3개월 교육받고 전방으로 가면 또 1200명이 입교해요. 네, 예, 예. 광주 포병학교에. 네. 근데 내가 거기서 포병학교 교육 마칠 무렵에 포병학교 본부에서 무슨 말이 있는 거니 한 사람이 남아야 된대요. 교육비가 교육으로. 필요하대. 네, 예, 예. 1200명 가운데 한 사람을 한 사람. 뽑아야 돼. 네. 그 시험을 보는데 각 중대에서 이제 그 신병 중대에서 우선 사람 뽑아가지고 한 60명을 모아놓고 그 벙커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이 멋있어요. 교관 그러니까요. 육군 대위가 왔어요. 네. 근데 그 육군 대위가 그 광주 조선대학 야간학부나 다니는 엘리트 장교들입니다. 네. 근데 또 거기 백지에다가 여기다가 계급 소속 계급 군번 성명을 쓰라고 그래요. 네. 썼는데 지금부터 시험 문제를 발표한다. 뭐라고 하냐. 시험은 1시간 후에 이 시험 문제를 내는데 백지를 내라 그래요. 네. 시험관이 시험관이, 백지를 내라고. 네. 뭐 세상에 이런 시험도 있는가 싶었는데 네. 그 백지 내기가 민망하면은 거기다 시를 쓰든지 만화를 그리든지 애인에게 쓰는 편지를 쓰든지 지휘관이 뭐만 따면 불평불만하는 쓰든지 욕지거리를 하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쓰라 이게요. 그러고서 네. 내가 1시간 후에 돌아올 테니까 1시간 이내에 끝내라고 나가버려요. 네. 이런 시험을 본 겁니다.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썼는지 모르지만은 나도 고민 가운데 하다가 시를 한 수 썼어요. 네. 그 시가. 그 시가 내 운명을 네. 바꾸는 거라. 우리 박사님이 직접 시를 좀. 그 시가 그래서 그 시 때문에 1200대 1로 네. 내가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 포병학교 교육계로 남아요 거기서.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시를 네. 박사님이 직접 읽으라고?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 시가 되게. 네. 네. 그때 이제 내가 포병학교에서 쓴 시입니다. 네. 제목 행렬. 밀물처럼 도도한 행렬이 지나갔습니다. 화려하고 장엄한 그리고 가슴을 찢는 비통한 무리의 대열도 조용하고 숙연한 흐름도 노도 같은 분노의 세월도 굴욕과 인고의 오랜 참음도 모순과 혼탁과 위선의 소용돌이도 차례를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에피큐리언들까지의 스토이시즘에서부터 에피큐리언들까지의 폭주가 시끄럽게 지나간 맨 나중에 다시는 아무도 오지 않을 광장에 바람에 흩날리는 쓰레기를 밟으며 말없이 홀로 서 있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낙오자가 아닌 고독한 목격자였습니다. 이시야. 그때. 아니, 저는 이 시를 읽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 지금 24살 네. 아닌가요? 그때 24살 썼지. 이 24살의 청년이 어떻게 이 1시간 만에 이런 내가- 심오한 어떤 내가 이런 학교 다닐 어떤- 때 네, 희망이 네. 문학소년이었거든. 문학책을 아. 많이 읽은 사람이. 그러세요. 네. 그런데 문학희망상이었는데 그건 네. 다 이루지 못했어.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거는 네. 자, 이 시험을 딱 낸 그 상황이 자, 이 1200명 중에서 지금 한 명이 여기에 나올 거다. 혹시 이 시를 쓰시면서 그 한 명이 내가 될 것이다. 상상도 못했죠.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왜, 그러니까 이런 감상이 나올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배경? 제가 궁금했던 게 제목이 행렬이었는데요. 그 안에 마지막에 그 홀로 서 있는 바람에 흩날리는 쓰레기를 밟으며 그 광장에 맨 나중에 다시는 아무도 오지 않을 광장에 바람에 흩날리는 쓰레기를 밟으며 말없이 홀로 서 있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낙오자가 아닌
고독한 목격자였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그렇게 쓰기는 썼지만은 지금 네. 생각해보면은 그 시 속에는 은연중에 은근히 내 생애의 그 방향이 그렇게 조명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외롭게 네. 살았고 네. 예. 근데 나고자가 아닌 고독한 목격자였습니다. 정말 무슨 앞으로 해 나가실 일을 정말 예견하시지 않았나. 그런 감이 들어요. 그래서 그죠? 지금 네. 현재 내가 이 나이에 살고 있지만은 네. 그 고독한 목격자입니다. 나는 별로 네. 인정도 못 받고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텔레비 네. 출연도 하지만은 네. 그 지금 우리나라를 위한 세계 정세의 흐름을 고독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별 역할도 못하면서. 저는 그게 아니라 정말 고독한 목격자인데 이 목격자의 이 증언이 결국은 이제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내시고 그리고 또 이 세계가 올바른 선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지막 역할을 지금 하시기 위해서 그 목격자의 입장에서 네. 지금 우리나라에 흘러온 역사를 그 내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그런 소중한 이 처음에 서두에 이게 시작되었던 이 운명의 시 한 수가 제 정말 딱 마음을 울렸습니다. 크게 울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본격적인 어떤 이 대역사의 그 목격자로서의 이제 행보가 시작이 되셨는데요. 아까도 처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이 녹슬어서 못 쓰게 되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정말 그 소망에 걸맞게 정말 200%의 열성을 다해서 살아오신 것 같은데요. 근데 내가 좀 그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예, 그래서 예. 내가 대개 은퇴하면은 빈둥빈둥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가 병들어서 죽고 그러는데 네. 내 생각에는 그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일을 하자. 네.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느냐. 내 일신상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다 보면도 내 조국을 위해서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필요 없는 사람들 앞에 가서 일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말 굉장히 일 욕심도 많으시고 그리고 용기가 굉장히 강한 정말 대단한 용기로 살아오셨는데요. 제가 또 이 시 운명의 시 한 수도 굉장히 감명 깊게 받고 그 다음에 되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지 하고 놀랬던 건 뭐냐면요. 지금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주먹으로 두들겨라. 노크해가지고 문이 열리지 않으면 주먹으로 두들겨라 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군에 입대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 아까 이제 국내에서 이제 미군이죠. 주한 미군의 정보가라고 주한미군의 정보요원으로 취직이 돼요. 네, 그래서 네. 거기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교범을 번역하시는 거. 네. 한국어를 영어로, 영어를 한국어로. 네. 그러면서 이제 신문관으로서. 그렇게 해서 이제 네. 그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자마자 네. 거기 그 미국 측 부대장이 나를 이제 채용을 하죠. 네, 예, 이제 예. 신문관 생활을 합니다. 네, 예, 신문관 생활을 하는데 그 신문관 생활하는 과정에 15년, 16년간을 거기서 신문관 생활을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그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을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끝나고 이제 내가 미국 이민을 가죠. 네. 그러면은 우리 문이 열리지 않으면 주먹으로 두들겨라. 그 얘기를 요거는 이제 할게. 미국으로 이제 간 건데 그래, 그 전에 지금 말씀해 주신 신문관의 활동. 예. 예, 거기에서 제가 보니까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막 그 대형 간첩 사건들 이게 모든 거를 직접 많이 근데 직접 신문하신 것 내가 중에서요. 그 독자들에게 네. 하고 싶은 말이 욕심이 있다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가령 그 내가 미국 가기 전에 한 일이 있다. 그렇죠. 미국 예. 가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네. 있을 때에 네. 직후에 남포된 황태성 네. 박물관청 그래서, 예. 황태성을 내가 다뤘고 네. 그 다음에
68년도 김신조 사건 네. 발생했을 때 김신조를 내가 담당해서 신문관을 했고 네. 실미도 사건을 내가 조사를 했고 네. 그 다음에 미그 15기를 타고 내려온 북한의 조종사 박순국을 내가 다뤘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말고도 여러 가지 세상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숨은 얘기들이 책 속에 다 있어요. 네. 우리 박사님의 그런 아주 인간적인 그런 같은 동족의 그런 문제로 호소력 있게 또 이렇게 마음을 정말 동하게 하셔서 저기 하시는데 그 실미도 사건에서 그 마지막 남아있던 그 생존자 한 명 청년 그때도 그 일화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거기는 이제 뭐 간첩은 아니었으나 그런데 네. 그 실미도 사건에 발생했을 때에 네. 마지막 생존자를 면담한 것이 나거든요. 네. 그런데 가보니까 영등포의 조십자병원에 그 후송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거의 다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뭐 얼마 있다가 죽을 정도 숨을 깔딱깔딱 하는 상태예요. 근데 영등포 육관구 사령부에 어느 장관, 육군 중장이 와가지고 권총을 빼들고 신문을 하고 있더라고. 이 새끼야, 너 소속이 헐떡거리고 있는 어디야? 소속이 어디야? 임무가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그걸 제지합니다. 제지하면서 네. 내가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데 울면서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손을 잡고. 손 잡고. 네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네. 몸값을 진실을 얘기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은 사는 새끼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실도 밝히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실토로 다 하는 거예요. 나는. 네. 그것이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그래가지고서 그 실미도 사건이 모든 의혹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그 기사를 내가 책에 쓰죠. 네. 쓰는데 네. 그것도 하나의 좋은 일화가 네. 됐습니다. 그때 제가 되게 그 청년의 말이 그 박사님한테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믿겠다. 그리고 당신한테는 모든 걸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달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는 아주 극적인 정말 영화로 일부러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스토리들이 완전히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 신문관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이 북한의 생리와 그 고도에 아주 교묘하게 이 남한의 이제 그 온갖 용어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계속 절대로 멈추지 않는 이 대남 간첩, 이 파견 이런 공작들 이런 거를 너무나 많이 잘 파악을 하고 계신데요. 직접 아마 김현희 사건과 이 환장엽 씨는 직접 다루신 신문권은 아니시죠? 직접이요. 직접이세요? 그럼 이것은 김현희 사건, 내가 미국 가기 전에 한 일이고, 네.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 가서부터 얘기 조금 합시다. 미국에서. 그러면서 그리고 미국 가니까 미국에서 그때도 내가 그냥 보통 이민이 아니고 국무성 초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네. 갔는데 미국 시민권이 없이는 취직이 안 돼요. 그렇죠. 고작 한다는 게 백화점 점원 정도고 네. 시처장에서 차는 닦는 거 아파트 청소하지 뭐 좀 쓸만한 직장에는 시민권 없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국무성 초청해가지고 일단 바로 그냥 그린카드를 받으셨다고요? 바로 그때는 도착하자마자 줬어요. 네. 그때는 공항에 도착하는 날부터 그린카드가 나와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힘든 거 이민 생활이. 네. 한국에서 좀 쟁쟁하게 이름 날리는 신문관 생활을 했는데 한 2년간 백화점에서 근무할 때 그것도 재밌는 얘기야. 백화점도 취직이 안 돼. 그러니까요. 그 얘기 해주세요. 그때 이게 바로 노크를 해서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근데 주먹으로 가니까 두들겨라. 취직하러 갔어요. 네. 근데 뭐라고 하니 그 인사 책임자가 너 이전에 이력서가 16통이나 기다리고 있다 이겨. 내가 너를 채용하려면 16번째라 17번째라 이겁니다. 네. 세상에. 그런데 거기서 내가 좀 포기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네.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인사 책임자가 아니라 총지배인을 만나면 내가 때를 써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통사정을 다 합니다. 내가 한국에서 올 때 그냥 이민이 아니야. 미국 정부에서 16년을 근무하고 그 공로로 내가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직장도 없이 빈둥빈둥 그 세월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내가 가족이 있는 사람인데 나를 좀 취직을 시켜달라. 네. 안 된다는 게 법이 있으니까. 네. 순서가 있지 않느냐 이게.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럼 좋다. 내가 한 가지만 내 말을 들어달라. 뭐냐 이게. 돈 안 받고 월급 안 받을 테니까 내일부터 여기 출근하게 해달라. 네. 그 대신 빚이라고 앞뒤를 쓸고 네. 꽃 파는 가게에서 물도 주고 예. 추럭에서 물건 주면 차 내려오니 다 내가 하지만은 월급 주지 말라. 네. 그냥 그 대신 내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그 일을 하겠다. 네. 돈 안 받고. 네. 아이 지배인이 감동을 받은 거야. 아. 그래서는 뭐라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니 내일 아침부터 이 사람 그 주얼리 디파트ment 보석 가게 지배인으로 와. 일을 하게 시키라고. 네. 16사람이 앞다고 때를 쓰던 사람이 내일 아침부터 출근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한 얘기가 네. 너 그래서 문이 안 열리면 주먹으로 두들겨라 그런 얘기를 쓴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야 어떻게 해서 가서 그런데 왜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정말 이게 수본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뭐 미국 국무성에 초청을 받아서 온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까지를 했는데도 법이 있어서 안 된다고 안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네. 그러면은 그 얘기, 그 내용 이게 내일부터 그냥 무조건 출근해서 돈 안 줘도 될 테니까 되니까 그거는 어떤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기지지 기지. 그 일단 무조건 여기를 내가 말하자면 나와서 선점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처음에 이민 가면 발을 붙여야 되잖아요. 네. 직장도 구해야 되고 네. 나 혼자가 가족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강박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자간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으로 동원해보자. 그렇게 한 것이 이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이번엔 총지 이배를 만나서 사정하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된 겁니다. 정말 그 용기가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안 된다 하면은 그냥 막 속으로 불만을 얘기를 해도 이거 이렇게 부당한 게 어딨어 막 이렇게 근데 사실 부당한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그 16명이 먼저 이력서 낸 사람도 있고 법에 따라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 같으면은 다시 그렇게 정말 주먹으로 두들기를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았었을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그 재밌는 얘기는 네. 거기서 2년을 근무해요. 내가. 예. 그 다음이 더 재밌어요. 그 2년을 근무하는데 도저히 심신이 견디지를 못해요. 너무 네. 힘들어가지고 죽는 네. 거예요. 저녁에 집에 가면 다리가 뚱뚱 보였어요. 백화점에서 네.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네. 그 저녁에 잘 때는 그 집사람이 끙끙 소리를 내고 잔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도저한테는 내가 결심을 합니다. 네. 한번 도전을 또 하자. 네. 그때가 언제 보니 1976년이에요. 1976년. 네. 이민이 74년이고 2년 후죠. 네. 그때 그 조지 부시 아버지 대통령. 아버지. 네, 부시 아버지 대통령. 부시가 CIA CIA 국장할 때요. 네. 그 사람이 편지를 써요. 내 개인 네. 편지. 개인 편지를 썼는데 어떻게 썼느니 당신들이 특별 비자가를 주문서까지 나보고 이민을 시켜놓고 미국에서 고작 나를 시킨다는 게 백화점 점원이냐. 네. 내가 한국에서 16년 동안 미국 정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이런 훌륭한 일도 많이 했고 이런 자질을 쌓고 경험도 있고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인데 내가 막 항의를 하는 거죠. 네. 때를 쓰는, 신말로 때를 쓰는 거예요. 근데 뭐 근거 있는 때니까. 네. 뭐라고 해놓은 거니? 보석 세공을 네. 채석장에 보내놓고 똑같은 처사가 아니겠느냐. 네. 아주 비유도 네. 너무 잘하셨어요. 보석 세공을 채석장에 보내는 거 똑같은 처사가 아니겠느냐. 이건 미국 정부의 인적 자원의 낭비다. 낭비다. 네. 그렇게 하니까 이 편지가 부시가 읽었다는 게요. 그 편지를 예. 읽고서 야, 이 좀 괴짜네 이 사람. 좀 뭐가 특별해. 그래서는 자기네 국장 두 사람을 명해서 이 사람 빨리 만나보라 해가지고서 인터뷰가 된 거예요. 연락이 돼가지고. 네. 인터뷰를 하니까 대화를 통하니까 말이 통하거든. 그동안 내가 보낸 그 서류를 다 봤죠. 그렇죠. 추천장이다, 뭐 감사장이다, 뭐 공짜를 다 보고 내 경력을 보고서. 훈장도 많이 받으셨죠? 예? 그때가 말하자면 감사장 그런 게 이런 거 많이 있죠. 굉장히 보고서 많았죠. 네. 이 사람이 쓸만하다 생각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채용할 걸 결심을 한 겁니다. 네. 시민권도 없는데. 그러니까. 시민권 없으면 안 돼요. 그 시민권 없이 거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네. 그런데 한 가지가 그런데 신원조회를 6개월 한답니다. 최소한도. 네. 모든 시야의 직원은 최소한 6개월간의 신원조회를 해요. 먼저 서류와 이제 면접 다 되고 배경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하고 나서 대미 조사합니다. 일단 이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겠다 결정되면 신원조회가 저는 들어가요. 네. 얼마나 급했는지 2달 만에 끝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체검사에 들어가요. 네. 신체검사에 낙방이 돼요. 신체 검사에서. 네. 네. 뭐라고 하니, 아이, 너는 이제 채용 안 된다고 연락이 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고혈압 환자를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야. 네. 아이고, 환장할 일이야.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 혈압이 높으신 거는 없지요. 내가 없죠. 혈압을 높은 지도 처음 검사에 나타날 때. 그때 뭐 30대밖에 안 되셨을 40대죠, 거예요. 40대. 초반인가요? 네. 네네네. 그러니 나는 혈압을 재본 일도 없고, 네. 작은 그런 통지를 받았는데 내가 뭐라 하는 거니? 내가 그랬어요. 답을 하고 전화를 합니다. 세상에 사람을 지붕에다 올려놓고 사다리를 치우는 법이 어디 있냐 말이야. 예. 이런 처사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말이야. 내가 미국에 이민 오라고 해서 와가지고 백화점에서 2년 동안 중노동을 해서 혈압이 안 올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말이야. 너도 마찬가지다 말이야. 나 같은 중노동이 혈압 올라가. 나는 원래 혈압 환자가 아니야. 네. 내가 취직이 되면은 한 달이면 혈압이 정상으로 떨어질 텐데 사람을 이렇게까지 올려놓고 사다리를 치운다면 말이 되겠느냐니까 군의관이 네. 나를 그 검정 군의관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네. 세상에 너처럼 당당하니까 처음 봤다는 게. 그러니까, 예. 그리고 뭐라고 하니 패밀리 닥터가 있냐? 네. 있다. 그렇게 가서 너를 그 의사가 너의 건강을 관리하겠다는 서류를 하나 써서 보내라. 써서 보냈더니까 연락해서 네. 취직이 됐으니까 우리 사인하라고 그래. 다 사인을. 네. 그 사인을 다 사인한 다음에 뭐라고는 악수를 청하면서 너는 이 순간부터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이다. 그래. 세상에 너무나 시민권도 감격적인 없는데, 일이야. 네? 네, 시민권도 없는 상태에서. 시민권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정말 드라마도 이렇게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도 네. 좀 내가 참 뭐라 할까 챌린지를 한 거죠. 네. 챌린지 하는데 그 CIA 이제 입사가 하면서부터 북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제 그래서 북한 CIA에서 수집하게 되는데 거의 백지 상태인데 내가 한국에서 16년간 경험한 그 기본 지식 있잖아요. 네. 북한에 관한 지식이. 네. 거기 가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아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진급도 고속 진급을 했고 네. 그래서 시야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북한 전문가로서 24년을 근무를 합니다. 네. 거기서 재직 중에 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네. 보안에 걸린 얘기는 하나도 얘기할 수 없어요. 네. 예. 보안에 안 걸리는 부분만 얘기를 한다면은 네. 그 하이라이트가 김현희를 신문한 거예요. 예. 김현희를 내가 신문했어요. 네. 서울에서. 네. 그래서 저기 김현희 건과 네. 황장엽 황장엽 내가 신문을 딱그 했고. 두 분에 대한 얘기를 좀 그것만 해주시면 얘기하고 좋겠어요. 다른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럼 알겠습니다. 김현희는 예를 들어 김현희 같은 얘기를 하죠. 그런데 네. 한국의 그때는 안기부, 네. 안전기획부가 담당해서 신문을 했어요. 네, 예. 그 안기부 상국 대공 수사관가 거기서 네. 했는데 네. 5명 신문관이 배치가 돼가지고 신문인데 그 신문관 조사가 전부 대사관에 옵니다. 미국 네. 대사관에. 예. 내가 그 대사관 근무할 때인데 네. 대사관에서 85년도에서 95년까지 10년간 근무합니다. 서울대사관에. 완벽해요. 한국 신문관도 유능합니다. 네. 참 유능하고요. 예. 빈틈없는 신문 조사 때 신문을 왔어요. 네. 그런데도 지금. 좌파 세력들이 가짜라고 비게 되고 네. 북한에서는 우리 소행이 아니라고 비게 되고 일본 교도통신에도 비슷한 기사가 나왔어요. 좀 김현희 사건은 의혹할 만한 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미국 시민들도 김현희에 대한 사건은 그 뭐 노태우가 조작했다고 하는데 안기부가 조작했다는데 그거 좀 다시 알아봐야 된다 이런 여론이 들으니까 네. 미국 의회에서 네.
그 애교분과위원회, 하원 애교분과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네. 위원장이 스티브 솔라스라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뉴욕주 출신이요. 네. 뉴욕주 브루클린 출신인데 네. 그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미국 정부가 단독 조사를 시작하자. 하는 거죠. 주장한 거예요. 네. 의회에서. 그래가지고 국무성이 그게 올라가가지고 국무성에서 한국에 있는 대사에게 훈령을 내려. 네. 우리 미국 대사관이 한국 정부를 접촉해서 미국 정부 단독 조사를 하도록 허락을 받아라. 허락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네. 그럼 누가 김현을 신문할 것이냐? 신문관 배당을 하는데 내가 당한 거예요. 내가. 예. 그래서 내가 신문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재밌는 얘기는 한국 신문관들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고 우선 신문관을 했는데 네. 내가 또 해봤자 내내 그 얘기라 이게. 네.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도 고민이라. 잠도 못 자고 고민하는 거예요. 나도. 네. 예. 그 임명을 바꿔서. 네. 고민하는데 한국의 신문가들이 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자. 네. 이제 내가 이제 기지를 내는 거죠. 워싱턴에다가 내가 케이블을 넣어요. 그래서 북한 관계 인물 사진을 다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예. 사진을. 네. 그러니까 뭐 수십 장이 왔어요. 네. 왔는데 사진 뒤에는 이제 그 명함 사진 이 정도 한 수십 장인데 뒤에다는 전부 번호만 찍고 왔어요. 네. 아무것도 몰라. 나도 본 일이 없어. 한국 정부도 본 일이 없어. 네. 누구도 본 일이 없어. 이걸 해놓고 김희한테 너 이 사람 알아요? 모릅니다. 이 사람은요? 모릅니다. 전부 모르는데 예. 딱 2장을 알아요. 2장만. 네. 이 사람은 뒷번호를 해고 난 이 사람은 이용익이라는 사람인데 대외정보조사국 부국장이고 이번에 내가 임무를 받고 떠나올 때에 모든 임무를 부여하고 의식을 집행한 사람이다. 딱 적은 거예요. 내가 이제 조서에 적혀 있죠. 예. 또 하나를 딱 적여 이 사람을 내가 알아요. 그 많은 사진이 2사람을 골라내. 예. 이 사람 이름은 한송삼이요. 예. 누구 내가 부다페스트에 갔을 때에 나를 관리했던 북한 공작원이요. 그리고 내가 부다페스트 그 북한의 그 대남 공작 아지트에서 5일간 치료했을 때 그 아지트를 관리하던 관리인이요. 딱 그럼 내가 다 적어주겠죠. 네. 워싱턴에 보내요. 100% 나도 맞다 얘기야. 예. 그때는 폴란드에는 한국 대사관이 없어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애교 관계 없습니다. 네. 한국 사람이 그 북한 사람들이 활동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피면이 보고 네가 체류하던 아지트에를 스케치를 그려라. 그러니까 종이에다 그려. 2층 건물인데 뭐 문은 뭐 철문이고 철문 색깔은 무슨 색, 페인트 색깔은 뭐고 정원에 뽀뽀라나무가 몇 개 있고 좌측에는 폐쇄장 있고 앞에는 공터가 있고 뭐 이거 다 적어요. 예. 그런데 워싱턴에 보고 100% 맞다 이거야. 맞다 이거야. 그러니까 조작일래야 조작일 수가 없어요. 조작일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세 번째 김현희가 하는 그 북한 용어. 네. 나는 그 시야에서 근무할 때 북한 용어집을 사전을 쓴 사람이거든요. 그 북한 용어의 전문가거든요. 네. 한국에 아무리 유능한 안기부 직원도요. 네. 북한 용어 다 몰라요. 그럴 거예요. 북한 김현희가 쓰는 북한 용어를 다 적습니다.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펜. 볼펜이라고. 볼펜. 예. 북한에서는 뭐라 하냐면 원주필이라고 그래요. 원주필. 원주필. 오. 그리고 예. 우리의 미원 있지 미원. 네. 그 만내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샤워장 있죠. 네. 그 물맞이칸이라고 그래요. 물맞이칸. 네. 우리 같이 식사하는 걸 회식이라고 하죠. 네. 북한에서는 동석 식사라고 그래요. 굉장히 예. 다 틀려요, 이거. 예. 아무리 유능한 한국 신문가도 그거 잘 모릅니다. 그 폴란드를 뭐라고요? 북한에서 포스카 그래요. 우리는 스웨덴 그러죠. 네. 걔들은 스웨리 그래요. 굉장히 많이 다르죠. 틀려. 우리는 스페인 그러죠. 네. 에스파냐 그럽니다. 에스파냐. 그리고 우리는 마카오 그러죠. 네. 걔들은 마카우 그럽니다. 우리는 큐바 그러죠. 걔들은 쿠바 그럽니다. 여러 가지 북한 전문 용어가 있어요. 네. 우리는 탈당한다고 그러죠. 네. 걔들은 출당한다고 그래요. 용어가 틀려요. 예. 그걸 다 적습니다. 한 50여 개를 적습니다. 이걸 워싱턴에 보고합니다. 따봉. 이건 100% 정확하다 말이야. 네 번째.
북한 미국의 CIA, 네. 한국의 안기부나 국정원, 네. 너 아직도 북한의 암호를 못 풉니다. 못 풀어요. 예. 그렇게 북한의 암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 CIA도 북한 암호를 못 풉니다. 그러나 푸는 방법은 알아요. 푸는 방법. 네. 이 북한의 암호는 어떻게 주는지 절제 암호표가 있고 네. 그 시간표가 있어요. 언제까지는 이걸 쓰고 언제까지는 이것을 쓴다. 그 시간마다 그 사용 암호표가 다 틀려요. 오. 이걸 풀려면은 열쇠가 있어야 돼. 그게 난수표입니다. 난수표. 예. 5계단 숫자를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이제 그걸 받으면 다시 3계단 수로 다시 잘라가지고 그것을 난수표에다가 적용해서 시한표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이걸 그래야 암호가 풀리는데 그 난수표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암도 못 풀어요. 그러나 그 하는 방법은 네. 북한 간첩에는 암도 몰라. 한국의 안기부 직원도 그걸 네. 아는 사람이 한두 사람도 없어. 나는 그게 전문가야. 북한 다뤘기 때문에. 네. 한국에 16년을 그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거든. 정확하게 맞아. 북한에서. 그 김현희가 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푸는 방법을. 아. 그래, 이게 워싱턴에서는 맞다 얘기야. 그 다음에 안기부에서 진술한 내용이 그 방대한 분량의 진술 내용하고 네. 교육받은 내용, 심지어 생활 스케줄까지 만났던 여행 스케줄, 네. 마카오에 가서 교육받은 내용, 중국에 저 밑에가 어디야, 그게 광동? 네. 광주. 거기 가서 갔던 얘기, 그걸 일일이 하는데 나하고 진술한 내용이 하나도 차이가 안 나. 똑같은 얘기야. 이 사람이 조작한 일이라면 차이가 나야 돼. 거짓말이기 때문에. 네, 예. 거짓말. 이런 점을 보고 하니까는 그때가 1988년 네. 2월 5일 날, 2월 4일 날 워싱턴에서 상하 양원 청문회에서 김현희 사건의 브리핑이 있었어요. 청문회가 있었어요. 네. 그때 미국 정부가 발표하기를 뭐라고 하는 건 재미있는 얘기였죠. 네. 나에 대해서는요. 한국말을 한국 사람처럼 유창하게 하고 고도로 훈련된 미국 정부의 관리가 김현희를 조사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네. 그 조사 결과는 이런 사실이라고 내가 지적한 것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하는 북한의 공작원이라는 것이 실증이 됐다는 것을 청문회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한국이 조선일보에, 동아일보에 납니다. 네, 기사가. 예. 그러니까 스크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정부에서 그 이제 좌파 그뿐이니까. 네. 국정원에서까지도 가짜라고 그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 김현희 씨가 직접 방송에 나와가지고 정말 본인이 북한에서 그렇게 고도로 훈련돼가지고 나온 그 공작원이고 그거를 수행했다고 증언을 하는데도 이 남한 정부에서 그러니까 보고 본인도 정부에서 네. 너 누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네. 내 신문이 결정적인 열쇠 해결이야. 그러니까요. 더 이상 변명의 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김현희 씨가 그걸 너무나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정보가 있냐.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나중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이 북한에 갔을 때에 네. 김현희 사건을 자백을 했어요. 네. 북한에서 한 거라고. 예. 김정은이가, 김정일이가. 김정일이. 우리가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고 네. 우리 부하 직원이 과잉충성원이라고 그걸 했다. 이런 식의 자기 책임을 회피해버렸어요. 네. 그 내가 그걸 반박합니다. 뭔 거니? 김현희가 마지막에 평양을 떠날 때에 네. 그 김성일이가 있죠. 같이 온 네. 할아버지. 네. 김성일이가 공장 내용 일부를 수정을 하고 건의한 일이 있어요. 네. 그 일단 이라크하고 이란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 아부다비를 통해서 바그다드 네. 거기를 통과해서 가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고쳐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담당 지도원이 뭐라고 하는 거니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친필 지시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요, 김정일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김정일이가 지시한 공작이라. 네. 변경의 그거를, 여지가 없어요. 네, 직접- 내가 그걸 책에다 쓰는 거예요, 거기다. 아, 그러니까요. 예. 이것은 하부 직원이 과잉 충성하는 공작이 아니고 김정일이가 지시한 공작이다. 네. 그래서 우리 박사님이 그때 이제 신문 다시 이 사건을 맡아가지고 추가 저걸 하실 때 밝혀내신 상황. 밝혀낸 상황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너무나 놀라운 게 이 우리나라의 대형 어떤 그런 이제 사건들, 이 그런 재난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대형 간첩 사건들 또는 이런 큰 사건들이 다 북한이 이렇게 관계되어 있다. 다 사실상. 관계돼 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이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손을 잡고 협력하여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 정말 큰 그러니까 네. 내가 해고록에도 썼지만 김일성에 관한 항목에도 썼지만은 네. 대한민국의 정부나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나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 너무 네. 무식하다, 좀 제발 좀 네. 북한을 똑바로 하라. 그때 결정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 남한에 존재되어 있는 그 불순 세력, 이적 세력들이 지금 뭐 500만에 다른다고 그랬나요? 5만 명. 5만 명에 다르냐고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준 황장엽 선생. 황장엽 선생님 한 분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내가 조금 한 가지 추가할 얘기가 있어요. 네. 그 몇 년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김기종이라는 사람이 미국 대사 얼굴에다 칼 지른 사건이 있었죠. 네. 미국 대사. 예. 그때에 그 TV조선에서 내가 마침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TV조선에 출연해서 거기에 대한 주제로 방송을 한 일이 있어요. 네. 근데 앵커가 장성민이라는 사람이 그 네, 앵커였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니 그 한국 내에 과잉 반미주의자들 네. 예? 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반미주의는 일단 반미주의지만 민족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 자생할 수도 있고 파생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유도를 해서 내가 딱 잘라버립니다. 이 사람 좀 성분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예. 장성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모든 그런 그 반미 사건이나 반미 활동이나 대정부 반정부 활동은 네. 과거 미국 문화원을 뭐 불살랐다든지 네. 불질렀다든지 무슨 뭐 네. 공격을 했다든지 반미 데모를 했다든지 뭐도 그것은 100% 평양의 지령이 없이 이루어진 건 한 건도 없다고 내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때 그건 대한민국은 네. 너무나 무심해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무심하고 몰라요. 너무. 그게 지금 이 대한민국 이 시스템에 스며들어온 예. 이 교육, 문화, 결정적으로 언론까지 이 장성민이 이런 사람 이런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북한에 대해서 너무 방심하고 그런 것을 정부가 바로잡고 학자들이 바로잡고 대학교 교수들이 바로잡고 이런데 그걸 이제까지 않고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는 건 너무나 한심한 얘기입니다. 나는 40년간 장장 두 눈을 부릅뜨고 북한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네. 두 눈을 뜨고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모든 소위 국가 안보에 관련된 모든 일은 북한의 지령 없이 이루어진 건 한 건도 없다는 내가 목숨을 걸고 얘기합니다. 말 안 들어요. 네. 근데 한심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게 아주 오랫동안 이 펼쳐져 온 대남 적화 전략의 고도의 일단 사상을 해체해 버렸거든요.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네. 이념이 해체돼 버렸고 이 반공 사상이 이렇게 정말 저 때도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망국적인 민주화 세대인데 그 민주화라는 그런 이름 밑에서 우리는 더 이상 빨갱이가 어딨어. 그리고 뭐 애국심을 이야기하고 반공 사상을 얘기하면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한 이 무식한 이렇게 치부를 받던 그런 시대거든요. 제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뽑고 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한양대학교에 있을 때니까 같은 학과 교수들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인데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는 거를 얼마나 이 무식한 국민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을 뽑아놨다고 정말 조롱을 하는지 제가 사실 그 자리에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 뽑았는데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도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과거 그 정도가 역대 정부가요. 네.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이 시달림을 받고 있는 모든 원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그렇게까지 되도록 왜 방심을 했습니까? 왜 바로잡지 못했습니까? 그 이제 사실은 그거를 그 방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은 이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그 민주화라는 큰 이름 아래 이게 막 세뇌 교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는요 철두철미한 국민 안보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보 교육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소위 박정희 대통령 때는 안보 교육이 철저했죠. 누구? 박정희 대통령. 그때쯤은 그 네. 이후로. 그 이후로 네, 이제 그런데 용어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 그렇죠. 사람들이 북한의 그 교묘한 공작에서 다 이게 파생이 되는 거예요. 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르짖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이 되고 네.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고 종교 자유가 있고 그리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사상도 자유고 네. 이런데 이것이 우리는 우리 민주주의. 그렇죠. 북한에서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저는 딴판이거든요. 네. 김일성주의에 순종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이 무식하기 때문에 네. 다 똑같은 민주주의 오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남한은 부정하고 북한을 축해서는 정교조 활동이 우리가 했다는 것이 너무나 한심스러운 일이고 역대 정부가 그걸 바로잡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예요. 지금 보면 박정희 대통령 이후 저희가 소위 이제 민주화 시대를 열었다라고 생각한 그 전 대통령들이 결국은 이 북한 체제를 이 땅에 뿌리내리게 앞장선 그런 대역죄를 저지르지 않았나 이제 바로 그겁니다. 예, 바로 여기다 그거예요. 언급을 하셨던데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탄핵이 되셨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서야 아무것도 모르고 민주화라는 그런 허영에서 이제 현혹되어서 이렇게 쫓아왔던 아주 지금 국민들은 좋은 말씀 하시는데 네, 내가 강연할 때도 이런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네, 우리나라 현대사에 큰 그림이 세 개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이승만 박사에 의한 대한민국 건국이요. 네,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국가안보와 부국강병의 계획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된 것은 그 두 분의 덕분이요. 네. 그런데 역대 정부는 이 두 사람을 빼놓고 북한 문제를 분단 관리만 했습니다. 아, 예. 관리만. 네. 어떻게 우리 민족을 북한에 시달린 우리 민족을 해방해서 우리와 똑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본 일이 한 번도 없고 네. 고작 한다는 게 김일성 일당에 비호만 맞추는 일을 했어요. 네. 그게 잘못이거든요. 네. 그런데 세 번째 큰 그림, 우리는 현재 세 번째 큰 그림,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분단 관리 전략을 지향하고 통일 전략을 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정교조도 법외론조로 만들고 네. 국경 교과서를 새로 만들어서 잘못된 역사국회 가서 바로바로 노력을 했고 통진당도 해체하고 북한의 핵개발에 도구 자금을 대주는 개성공단도 폐쇄하고 이분이 최초로 진짜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네. 예? 그런데 그분이 혹 사소한 문제로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탄핵감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는데 그분이 잘한 것을 언급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학자들도 정치인들도 교육가들도 내가 답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지적을 59건을 적어왔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네. 여기다가 복지정책, 경제정책, 외교 안보정책,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 이런 걸 다 적어왔는데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네. 해내서 이걸 언급 않고 잘못한 것만 들이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CIA에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고 결정적으로 이제 큰 사건들, 이 대북 대형 사건. 대형 사건들, 그리고 이 북한 대형 간첩들, 네. 이런 모든 것들을 밝히시면서 신문을 하시면서 이 북한의 실체를 이 우리 미국에 알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도 알리고 국민들에게도 지금은 이제 알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 이제 닳아서 없어지기를 내 인생이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후기에 에필로그에 조국을 위한 기도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제가 쭉 마음에 담고 또 박사님이 직접 우리 시청자, 우리 애국자 여러분들께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는요. 박사님께서 조국을 위한 기도 말씀에서 역사와 사람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자라고 흠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것이었기에 소중하게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소명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자유민주주의 남북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적 사명인 것을 잊지 말자. 지금 이제 아마 지금 현재 알래스카 이제 앵커리지에 자적 정사다라고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집필 활동, 그쵸? 이제 이런 들 하시면서 이제 조국을 걱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시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교육 강의 이제 이걸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지금 4월, 5월 특히 정말 전체절명의 우리 지금 순간인데요. 박사님께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 조국을 위해서 어떻게 이 박사님의 삶을 닳아서 없어지게 하는 그 부분의 지금 내용은, 그리고 우리 애국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하지만은 네. 나 혼자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나는 하나의 개인일 뿐이고 네. 우리 민족의 공동적인 그 숙제요. 네. 근데 우리가 현재 70년간 그래도 하는 시달림 속에서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전 위대한 나라가 됐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꼭 지켜야 되겠고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 민족이 다시 각성해지기를 바라며 금년 6월 달에 있는 개헌이나 지방선거는 제발 치르지 말고 그 이전에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일이 반드시 있기를 제가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 목숨을 걸고 나섭시다. 그렇지 않겠는요?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 박사님이 이렇게 북한의 실체와 그리고 지금 현 정부의 그 숨어있는 그런 민낯들, 그런 것들을 많이 대국민 교육, 각성 끊임없이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기도, 조국을 위한 기도. 네, 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되겠죠. 그래서 그 조금 비약하는 얘기지만은 네. 우리나라가 그동안 잘 해왔지만은 전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 단독의 힘으로 이 국난을 극복한다는 게 좀 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것이 우리 강력한 우방인 미국이 결정적인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그걸 부르짖고 또 미국 스스로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눈에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미국을 믿고 또 우리 한미 동맹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또 한 가지는 그보다 더 강력한 우리 힘이 또 이 배후에 있다기에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과거에도 우리나라 위기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지켜주시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걸어봅니다. 네. 오늘 지금 이제 일부 우리 마이클 박사님의 생애를 보면 참 오묘하게 어찌 보면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시절 처음부터 오묘하게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긴밀하게 알게 되었고 또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시면서 지금 이 국난의 위기에서 이게 한국을 다시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비록 이 지리적으로는 알래스카 또 미국에 계시지만 이 마음의 그 중심에는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위하시는 이 우리 마이클 박사님의 여러 가지 이 살아오신 이 생애를 한번 다시 같이 밟아보며 거기에서 알게 되신 우리 북한의 실체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그 실상이 무엇인가를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2부에서 이제 지금 한반도의 운명과 세계의 운명 결국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아까 초반에 워싱턴의 시각으로 지금 이걸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